세계 최강대국 미국에서 충격적인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금융 엘리트들이 하나둘씩 자취를 감추기 시작한 것입니다. 25년차 글로벌 투자회사 부사장마저 사라졌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그런데 그런 그들을 발견했던 곳은 다름 아닌 한국이었다고 합니다. 과연 무슨 일이 벌어졌기에 이 같은 일이 생겼던 걸까요? 그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월스트리트에서 25년간 금융맨으로 살아온 마이클 브라운입니다. 2개월 전까지만 해도 글로벌 투자회사 부사장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한국행을 준비하고 있어요. 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최근 MIT 경영대학원에서 열린 한 컨퍼런스 소식을 전해드려야겠습니다. 지난달 열린 글로벌 금융 트렌드 컨퍼런스에서 놀라운 발표가 있었어요. 월스트리트의 고위 임원급 인사들 중 상당수가 아시아, 특히 한국으로 이주를 고려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발표자는 존스 홉킨스 대학의 경제학과 로버트 앤더슨 교수였습니다. 앤더슨 교수는 지난 1년간 월스트리트 상위 1% 금융인들의 한국행위 전년 대비 60% 증가했다는 충격적인 데이터를 공개했죠. 컨퍼런스장은 순식간에 술렁이었습니다. 25년 전 제가 월스트리트에 첫 발을 내딛었을 때만 해도 이런 일은 상상도 할 수 없었어요. 당시 우리에게 한국은 그저 삼성과 현대가 있는 작은 아시아 국가였죠.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실리콘밸리의 거물들도 월스트리트의 큰 손들도 한국을 주목하고 있으니까요. 앤더슨 교수는 한국은 이제 단순한 제조업 강국이 아닙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허브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국의 디지털 전환 속도였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깊은 공감을 느꼈습니다. 제가 한국행을 결심하게 된 이유와 정확히 일치했기 때문이었지만 사실 물론 처음부터 한국을 선택한 건 아니었습니다. 25년간 저는 성공가도를 달렸습니다. 하버드 MBA 출신 골드만삭스를 거쳐 글로벌 투자회사 부사장까지 올랐죠. 연봉 7짜리 맨해튼의 펜트하우스, 햄튼스의 별장까지 있었어요. 누가 봐도 부러운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삶 뒤에는 깊은 고민이 있었어요. 매일 아침 월스트리트로 향하는 차 안에서 이게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인가? 라는 의문이 들었죠. 하루 16시간 일하며 가족과 보내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었고 주말에도 휴대폰을 손에서 놓을 수 없었습니다. 제 아내 캐롤은 자주 말했죠. 마이클, 당신은 살아있는 월스트리트 머신이에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돈을 버는 기계가 되어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6살 된 딸 엠맥에 큰 일이 생겼습니다. 평소 건강하던 엠마가 갑자기 쓰러진 것이었고 그날은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되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걸 그때 처음 깨달았거든요. 제가 가진 모든 것, 월스트리트에서의 성공, 맨해튼의 펜트하우스, 그 어떤 것도 딸의 건강을 지켜줄 순 없었죠. 그리고 그때 우연히 한국이라는 나라가 제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믿기 힘들었어요. 세계 최강 대국 미국을 떠나 한국으로 간다니 주변에서는 제가 미쳤다고 했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저는 한국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무엇이 저를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딸 엠마가 쓰러진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월스트리트로 출근하려던 찰나 아내 캐롤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왔죠. 엠마가 갑자기 심한 복통을 호소하며 쓰러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즉시 회사에 연락했어요. 중요한 투자자 미팅이 잡혀 있었지만 취소했죠. 병원에 도착했을 때 엠마는 이미 응급실에 있었고 평소 건강하고 활발하던 엠마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의사들은 처음에는 단순 염증을 의심했어요. 하지만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죠. 엠마는 희귀 자가면역지로 한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료진조차 정확한 원인을 찾지 못했죠. 저는 맨해튼의 최고 병원들을 찾아다녔습니다. 메이오 클리닉 존스 홉킨스 병원까지 가보았죠. 하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의사들은 각기 다른 진단과 처방을 내놓았고 엠마의 상태는 날이 갈수록 악화되었습니다. 매일 밤 병실에서 엠마의 손을 잡고 있으면서 깊은 자책감에 빠졌어요. 25년간 돈을 쫓아 살았지만 정작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지 못하고 있었으니까요. 아내 캐로는 눈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마이클, 우리가 뭔가를 놓치고 있는 게 아닐까? 맞는 말이었습니다. 분명 우리가 보지 못한 무언가가 있을 거란 직감이 들었죠. 그러던 어느 날 병원 대기실에서 우연히 한 한국계 의사를 만났습니다. 박준호 박사였죠. 엠마의 차트를 보던 박준호 박사는 흥미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브라운 씨 서울대 병원에서 비슷한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치료한 사례가 있어요. 새로운 면역치료법인데 미국에서는 아직 시도되지 않은 방식입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한국의 의료기술을 신뢰하기 어려웠죠. 하지만 박준호 박사가 보여준 자료들은 놀라웠어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제가 알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그래서 서울대 병원 의료진과 화상 미팅을 가졌습니다. 그들의 전문성과 체계적인 접근 방식에 깊은 인상을 받았죠. 특히 치료 비용이 미국의 10분의 1 수준이라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그때 저는 엠마의 치료를 위해 한국행을 결정했어요. 회사에 3개월 휴직을 신청했습니다. 동료들은 제가 미쳤다고 했습니다. 마이클, 당신 경력이 끝날 수 있어. 하지만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어요. 딸의 생명이 걸린 문제였으니까요. 엠마를 위해서 라면 어떤 선택도 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행 비행기를 예약하면서 마음이 무거웠고 25년간 살아온 뉴욕을 떠나는 것도 안정적인 직장을 포기하는 것도 쉽지 않은 결정이었죠.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서울대병원 의료진이 공항까지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그들의 진심 어린 환대에 첫날부터 깊은 감동을 받았죠. 그리고 그날부터 우리 가족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저희를 맞아준 서울대병원에서의 첫날은 충격의 연속이었어요. 진료 예약부터 검사까지 모든 게 믿을 수 없을 만큼 빨랐죠.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엠마의 담당 의사 김민석 교수는 첫 면담에서 정확한 진단과 치료 계획을 제시했어요. 브라운 씨, 엠마의 상태는 분명 호전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개발한 새로운 면역 치료법으로 좋은 결과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김 교수의 말투에서 강한 자신감이 느껴졌습니다. 그건 단순한 의사의 위로가 아닌 경험과 데이터에 기반한 확신이었죠. 검사는 당일에 모두 진행됐어요. 미국에서는 한 달 넘게 걸리던 검사들이 하루 만에 끝났습니다. 의료진들의 움직임은 마치 잘 짜인 오케스트라 같았죠. 더 놀라운 건 비용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수십만 달러를 지불했던 검사들이 이곳에선 정말 합리적인 가격으로 가능했어요. 처음엔 뭔가 빠진 게 있는 줄 알았죠. 하지만 오히려 미국보다 더 정밀한 검사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입원실에서도 깜짝 놀랄 일이 계속됐어요. 간호사들은 매시간 엠마를 체크했고 의사들은 하루에 2번씩 회진을 돌았습니다. 질문이 있을 때마다 즉시 답변을 받을 수 있었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병원의 디지털 시스템이에요. 모든 검사 결과와 처방이 실시간으로 태블릿에 업데이트됐습니다. 미국의 병원들이 아직도 팩스와 종이 차트를 사용하는 것과는 완전히 달랐죠. 치료가 시작되고 2주 만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엠마의 상태가 눈에 띄게 호전된 거죠.
미국에서 6개월 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가 2주 만에 개선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 캐롤은 매일 울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죠. 마이클, 우리가 제대로 된 선택을 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처음으로 희망이 보였어요. 한 달이 지났을 때 엠마는 거의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해졌습니다. 김 교수는 이제 외래 진료만으로도 관리가 가능할 것 같네요. 라며 미소 지었어요. 그 순간 제 눈에도 눈물이 고였죠. 우리는 중요한 결정을 해야 했습니다. 뉴욕으로 돌아가야 할지 아니면 이곳에 머물러야 할지. 사실 결정은 이미 내려져 있었어요. 엠마의 치료도 그렇지만 이곳의 의료 시스템은 되게 깊은 인상을 남겼거든요. 돌아보면 한국행은 단순히 딸의 치료를 위한 선택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건 우리 가족의 새로운 삶을 위한 터닝 포인트였죠. 이제는 뉴욕으로 돌아갈 생각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딸의 치료가 안정화되면서 저는 한국의 다른 면들도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특히 금융 시스템에 관심이 갔죠. 25년 동안 월스트리트에서 일했던 사람으로서 이곳의 금융 시스템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어느 날 개조하개서를 위해 은행을 찾았어요. 참고해서 10분 만에 모든 게 끝났죠.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게 가능한가 싶었어요. 더 놀라운 건 모바일 뱅킹이었습니다. 처음 삼성페이를 써봤을 때는 마법을 본 것 같았어요. 휴대폰을 카드 리더기에 대기만 하면 결제가 끝나는 거죠. 이런 게 왜 미국에는 없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의 디지털 금융은 미국보다 최소 5년은 앞서 있어요. 은행 점포 방문 없이 모바일로 대출도 받을 수 있고 해외 송금도 몇 번의 터치로 끝납니다. 미국에선 아직도 수표를 쓰고 있는데 말이죠. 예전에 골드만삭스에서 일할 때 우리는 한국을 그저 작은 시장으로만 봤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곳의 금융 혁신 속도는 실리콘밸리도 따라올 수 없을 정도예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이었죠. 한국의 은행들은 이미 실생활에서 블록체인을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었어요. 미국의 은행들이 아직도 개념 증명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과는 큰 차이였습니다. 금융 보안도 놀라웠어요. 공인인증서가 처음엔 불편하게 느껴졌지만 이런 보안 시스템 덕분에 한국의 금융사기 피해율이 매우 낮다는 걸 알게 됐죠. 제 월스트리트 동료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더니 처음엔 다들 믿지 않았어요. 마이클, 당신 농담하는 거죠? 하고 물었죠. 하지만 직접 한국을 방문한 동료들은 모두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얼마 전에는 한국의 핀테크 스타트업을 몇 군데 방문했어요. 그들의 기술력과 혁신성에 완전히 매료됐죠. 특히 20대, 30대 젊은 인재들의 열정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 스타트업 대표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우리는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금융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싶습니다. 그 말에서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뉴욕에 있는 투자자 친구들에게 한국의 핀테크 기업들을 소개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의아해하던 그들도 이제는 한국 시장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월스트리트의 금융면에서 이제는 한국 핀테크의 전도사가 됐네요. 아이러니하죠? 하지만 이게 바로 현실입니다. 한국의 금융혁신은 이제 거스릴 수 없는 흐름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저희 딸, 엠마의 건강이 회복되면서 우리 가족의 일상도 한국에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잠시 머물다 돌아갈 생각이었지만 한국에서의 삶이 우리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었죠. 특히 엠마의 변화가 눈에 띄었습니다. 한국 병원에서 만난 또래 친구들과 금방 친해졌어요. 처음에는 영어로 대화하다가 어느새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죠.
아빠, 나 이제 한글로 대화할 수 있어요. 라며 자랑하던 엠마의 눈빛이 아직도 선명해요. 아내 캐롤은 한국 문화에 완전히 매료됐습니다. 처음에는 김치 냄새도 못 맡겠다던 사람이 이제는 매일 아침 김치찌개를 찾아요. 마이클, 이제 미국 음식은 너무 싱겁게 느껴져라며 웃더군요. 주말이면 우리는 한국의 이곳저곳을 다녔습니다. 경복궁, 남산타워, 한강공원 뉴욕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어요. 특히 한강 자전거 길을 따라 가족과 함께 라이딩을 하는 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주말 일과가 됐죠. 놀라웠던 건 이웃들과의 관계였습니다. 뉴욕에서는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몰랐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죠. 아파트 주민들이 서로 인사하고 음식도 나누고 아이들도 함께 돌보는 모습이 신선했습니다. 어느 날은 위층 이웃이 직접 만든 김치를 들고 왔어요. 외국인 가족이라 한국 음식이 어색할 것 같아서요. 그 따뜻한 마음씨에 캐롤은 눈물을 극성거렸어요. 다음 날 캐롤은 직접 애플파이를 만들어 답례했습니다. 엠마는 이제 한국 학교에 다니고 싶다고 해요. 처음에는 반대했죠. 하지만 이곳 교육 시스템을 알아볼수록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수준 높은 교육과정, 안전한 학교 환경, 열정적인 선생님들, 미국의 사립학교와는 또 다른 매력이 있었어요. 캐롤은 한국 드라마에 푹 빠졌습니다.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여보, 자막 보면서 드라마를 보는 게 그렇게 재미있어? 하고 놀렸죠. 그런데 어느 날 저도 모르게 함께 보고 있더군요. 이제는 저도 매주 새로운 에피소드를 기다립니다. 우리 가족의 대화도 많아졌어요. 뉴욕에서는 각자 바쁜 일상에 치여 제대로 된 대화를 할 시간도 없었죠. 하지만 이곳에서는 매일 저녁 함께 식사하며 하루 있었던 일을 나눕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추석 때의 일이에요. 이웃들이 우리를 송편 만들기에 초대했죠. 서툴게 송편을 빚는 우리 가족을 다들 웃으며 도와주셨어요. 그날 처음으로 진정한 공동체의 의미를 느꼈습니다. 뉴욕에서는 늘 경쟁과 성과에 쫓기며 살았어요. 하지만 한국에서 우리는 진정한 삶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돈이나 성공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알게 됐죠. 그러다 얼마 전 예일대 경제학과 데이비드 워커 교수님이 한국을 방한했다는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저는 워커 교수님의 강연을 들으러 갔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경제 강국이라는 주제였어요. 저는 그날 강연에서 제가 느꼈던 한국의 모습이 결코 착각이 아니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죠. 워커 교수는 첫 마디부터 충격적인 데이터를 보여줬어요. 지난 30년간 오버질 시 국가 중 가장 빠른 디지털 전환을 이룬 나라가 한국입니다. 이건 단순한 속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질적인 혁신이죠. 강연장 스크린에는 놀라운 그래프들이 나타났습니다. 전자정부 평가 세계 1위, 디지털 경쟁력 세계 4위, OGA 보급률 세계 1위, 연이어 등장하는 데이터들의 청중들은 숨죽였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의 기술 혁신 생태계에 대한 분석이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빠른 추격자가 아닙니다. 이제는 새로운 길을 만드는 선도자가 됐어요. 이 모든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은 세계의 기준을 만들어가고 있죠. 워커 교수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어요.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성공을 단순히 정부 주도형 발전의 결과로만 봅니다. 하지만 이는 큰 오해예요. 한국의 진정한 힘은 민간의 혁신 역량과 젊은 세대의 창의성에 있습니다. 강연 중간에 한 청중이 질문했죠. 한국의 이런 성공이 지속 가능할까요? 워커 교수의 대답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미래를 준비하고 있어요. 인공지능, 메타버스, 로봇공항,
이 모든 분야에서 놀라운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깊이 공감했어요. 제가 한국에서 직접 목격한 것들이 바로 이런 변화였으니까요. 특히 젊은 세대들의 도전 정신은 정말 인상적이었죠. 워커 교수는 한국의 교육 시스템도 높이 평가했습니다. 한국의 교육은 단순한 암기식이라는 편견이 있어요. 하지만 최근 한국의 교육은 창의성과 문제 해결력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강년 후반부에는 한국의 사회 안전망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한국의 의료보험 제도는 높은 접근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달성했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성과예요. 미국도 배워야 할 점이 많죠. 청중석에서는 계속해서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기업 문화에 관심을 보였어요. 워커 교수는 이렇게 답했죠. 한국의 기업들은 빠른 의사결정과 실행력이 특징입니다. 이른바 빨리빨리 문화가 디지털 시대에는 오히려 강점이 되고 있어요. 강연이 끝나고 저는 워커 교수와 잠시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하자 교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어요. 당신의 경험이 바로 현재 한국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예시네요. 이제 한국은 단순한 경제 성장을 넘어 삶의 질적 성장을 이루고 있거든요. 그날 강연은 제게 큰 확신을 주었습니다. 제가 한국을 선택한 것이 결코 잘못된 판단이 아니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이제는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졌죠. 워커 교수의 강연을 듣고 나서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한국에서의 생활이 좋았지만 이제는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해야 할 것 같았죠. 월스트리트에서의 경력을 완전히 접고 새로운 도전을 해야 할 시점이 온 겁니다. 어느 날 아침 판교에 있는 스타트업 클러스터를 방문했어요. 그곳의 에너지는 실리콘밸리와는 또 달랐습니다. 젊은 창업자들의 눈빛에서 강한 열정이 느껴졌죠. 이곳이구나 직감적으로 깨달았어요. 한 핀테크 스타트업 대표와 점심을 먹게 됐습니다. 김현우 대표는 32의 젊은 나이였지만 그의 비전은 놀라웠어요. 브라운 씨, 우리는 단순히 한국 시장만 바라보지 않아요. 동남아, 중동, 아프리카까지 진출하고 싶습니다. 그날 저녁집에 돌아와서 캐롤에게 말했죠. 여보, 나 창업하고 싶어요. 평소 조심스러운 성격의 캐롤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당신이 이렇게 설레는 표정을 보인 건 정말 오랜만이에요. 해보세요.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한국의 스타트업 생태계를 자세히 조사했어요. 놀랍게도 정부의 스타트업 지원 정책이 굉장히 체계적이더군요. 미국보다 훨씬 실질적인 지원이 많았습니다. 한국의 젊은 인재들도 만나보기 시작했어요. 서울대 카이스트 출신의 엔지니어들을 만날 때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들의 기술력은 실리콘밸리 엔지니어들과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았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이들의 글로벌 마인드였어요. 브라운 씨, 저희는 처음부터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들었죠. 과거 한국 기업들의 내수지향적 성향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창업 아이템도 정했어요. 월스트리트에서의 경험과 한국의 기술력을 결합한 글로벌 자산관리 플랫폼이었죠. 마침 한국의 디지털 금융 인프라는 이런 서비스를 시작하기에 완벽했습니다. 첫 팀원을 모집하면서 흥미로운 경험을 했어요. 면접자들이 저보다 더 치열하게 고민하고 준비해온 것을 보며 감동했죠. 우리가 꿈꾸는 변화를 실현하고 싶습니다. 이런 진정성 있는 답변들을 자주 들었어요. 물론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한국의 규제나 기업 문화를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렸죠. 하지만 주변의 도움이 컸어요. 스타트업 커뮤니티에서 만난 선배 창업자들은 아낌없이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자금 조달도 예상보다 수월했어요. 제 월스트리트 경력을 믿고 투자를 결정해준 벤처 캐피털들이 있었죠. 브라운시의 글로벌 네트워크와 한국의 기술력이 만나면 엄청난 시너지가 날 것 같아요. 투자자들의 평가였습니다. 사무실은 판교에 잡았어요. 매일 아침 출근길에 보이는 젊은 창업자들의 모습에서 에너지를 얻습니다. 이제는 직원이 10명이 넘어요. 국적도 다양해서 한국, 미국, 싱가포르 출신 직원들이 함께 일하고 있죠. 한국에서의 창업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도전이 되고 있어요. 때로는 불안하고 두렵기도 하지만 매일 아침 설레는 마음으로 일어납니다. 이런 열정을 느낀 건 정말 오랜만이에요. 지난주에는 첫 서비스를 론칭했습니다. 반응이 뜨거웠어요. 특히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생각보다 훨씬 좋은 피드백을 받았죠. 이제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국을 선택한 건 운명 같은 결정이었어요. 실제로 한국에서 보낸 시간이 길어질수록 이곳의 문화는 저에게 더 큰 충격을 주었어요. 충격이라고 하면 나쁜 의미로 들릴 수 있지만 대부분은 좋은 의미의 놀라움이었죠.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단순히 딸의 치료를 위한 잠시 머무를 곳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곳의 따뜻한 정을 경험하면서 그런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특히 이웃들과의 관계가 놀라웠어요. 뉴욕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여기서는 일상적으로 일어났죠. 아파트 주민들이 서로 음식을 나누고 아이들을 함께 돌보고 명절이면 서로의 집을 방문하는 모습이 신선했습니다. 어느 날은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이유는 갑자기 저희 집에 놀러 오겠다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어요. 하지만 그분이 가져온 따뜻한 된장찌개와 나눈 대화는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아내 캐롤은 한국의 목욕탕 문화에 완전히 매료됐어요. 여보, 이건 정말 특별해요.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이제는 매주 가고 싶어요. 찜질방에서 보내는 주말은 우리 가족의 새로운 일과가 됐죠. 직장 문화도 달랐습니다. 회식이라는 문화는 처음엔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함께 식사하고 대화하면서 팀워크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걸 보며 그 가치를 이해하게 됐죠. 한국의 서비스 문화는 정말 놀라워요. 식당에서 종업원을 부를 때 저기요 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백화점의 친절한 직원들, 하루 종일 문을 여는 편의점까지 모든 게 새로웠습니다. 특히 배달 문화는 혁명적이었어요. 밤 11시에도 따뜻한 음식을 배달시킬 수 있다니 처음 배달 앱을 썼을 때의 충격을 잊을 수 없습니다. 뉴욕의 배달 서비스와는 차원이 달랐죠. 대중교통도 인상적이에요. 지하철은 깨끗하고 정확했고 버스는 실시간으로 위치를 확인할 수 있었죠. 택시 기사님들은 대부분 친절했고 택시 부르기 앱을 통한 호출은 정말 편리했습니다. 카페 문화도 특별해요. 큰 프랜차이즈도 많지만 한국만의 독특한 카페들이 더 인상적이었죠. 특히 카페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의 모습은 한국의 교육료를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밤 문화도 새로웠습니다. 밤 12시가 넘어도 거리는 여전히 활기찼어요. 하루 종일 여는 식당, 노래방, 게임방 이런 문화는 뉴욕에서도 보기 힘들죠. 안전한 치안도 놀라웠어요. 딸 엠마가 밤늦게 학원에서 돌아와도 전혀 걱정이 되지 않았죠. 뉴욕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물론 적응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었어요. 빨리빨리 문화는 가끔 압박감을 주기도 했고 위아래 관계는 이해하기 어려웠죠. 하지만 그것조차도 이제는 한국만의 특별한 매력으로 느껴집니다. 한국의 문화는 제 가치관도 바꿔놓았어요. 혼자만 생각하던 제가 이제는 함께 사는 가치를 이해하게 됐고 효율만 추구하던 제가 이제는 정의 가치를 알게 됐죠. 이제 저는 외국인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아요. 한국의 문화는 더 이상 낯설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곳의 삶이 더 자연스럽게 느껴지죠. 뉴욕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면 왠지 모를 불안감이 듭니다. 한국 생활에 푹 빠져 있던 어느 날, 뉴욕에서 걸려온 전화 한 통이 저를 흔들어 놓았어요. 월스트리트에서 오랫동안 함께 일했던 동료 스티븐이었죠. 마이클, 자네가 정말로 한국에서 새 삶을 시작할 생각인가? 다들 자네가 일시적인 변화를 겪는 거라 생각했는데, 스티븐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불신이 섞여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고 하더군요. 마이클 잠시 미국으로 돌아와서 다시 생각해보게 우리 회사 한국 지사장 자리를 줄 테니 솔직히 말해서 흔들렸어요. 연봉도 지금보다 훨씬 높았고 안정적인 자리였죠. 게다가 한국에서 일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인 제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가 꿈꾸던 삶은 아니었어요. 그날 저녁 가족들과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엠마가 먼저 말했죠. 아빠, 전 여기가 정말 좋아요. 이제 막 친구들도 생겼고 한국어도 늘어가고 있는데 캐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여보, 우리 모두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찾았잖아요. 그들의 말을 들으며 제 마음도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다음 날 스티븐에게 전화를 걸어 제안을 정중히 거절했어요. 미안하지만 이제 저만의 길을 가보려고 해요. 당신이 걱정하는 것처럼 이건 일시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하지만 월스트리트의 다른 동료들은 쉽게 이해하지 못했어요. 세계 금융의 중심지를 떠나 한국이라니 마이클이 미쳤나 봐. 거기서 뭘 할 수 있다고. 25년 동안 함께 일했던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이 이메일과 메시지를 통해 전해졌습니다. 특히 힘들었던 건 제 오랜 멘토였던 로버트의 반응이었어요. 자네는 지금 경력 자살을 하고 있어. 한국은 자네에게 맞지 않아. 그의 말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지만 동시에 한국에 대한 깊은 편견도 느껴졌죠. 하지만 이런 반응들이 오히려 제게 동기부여가 됐어요. 그들에게 한국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매일 판교와 강남의 스타트업들을 찾아다니며 새로운 기회를 모색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한 투자자 모임에서 과거 삼성전자 임원을 지낸 분을 만났어요. 브라운 씨, 당신의 도전이 인상적입니다. 한국과 미국의 장점을 모두 가진 기업을 만들어 보세요. 그게 당신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일이 될 거예요. 그 조언은 제게 큰 영감이 됐습니다. 한국의 빠른 실행력과 미국의 창의적인 문화를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회사. 그것이 제가 만들고 싶은 것이었죠. 6개월이 지난 지금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저희 회사가 첫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론칭하면서 월스트리트 동료들의 시선도 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스티븐이 직접 한국을 방문해 저희 사무실을 둘러보기도 했죠. 마이클, 내가 잘못 봤어. 돌아가는 길에 스티븐이 말했습니다. 자네는 여기서 정말 대단한 일을 하고 있군. 그의 말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이제는 월스트리트의 다른 동료들도 한국의 가능성에 대해 진지하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겪었던 갈등과 고민들이 하나둘씩 해소되어 가는 걸 느끼죠.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쩌면 이 모든 갈등은 제가 성장하는데 필요한 과정이었을지도 모른다고요.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 제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더 확실히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판교에 있는 새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지난 1년을 돌아보게 됐어요. 딸의 치료를 위해 잠시 머물러 보자는 생각으로 시작한 한국 생활이 이제는 우리 가족의 새로운 삶이 되었습니다. 처음 한국행을 결정했을 때만 해도 이렇게 될 줄은 몰랐죠. 단순히 딸의 치료가 목적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우리 가족 모두가 이곳에서 각자의 꿈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엠마는 이제 한국 학교에 다니면서
친구들과 어울리는 걸 즐기고 있어요. 한국어도 거의 완벽하게 구사하죠. 얼마 전에는 학교 동아리에서 K-팝 댄스 공연도 했다네요. 전혀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아내 캐롤은 한국 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시작했어요. 외국인들에게 한국의 전통과 현대 문화를 소개하는 일이죠. 마이클, 나도 이제 여기서 내 일을 찾은 것 같아요. 캐롤의 눈빛이 반짝입니다. 저희 회사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직원 50명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100명이 넘었죠. 한국의 뛰어난 기술력과 제 금융 노하우를 결합한 서비스가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자랑스러운 건 우리 회사의 문화예요. 한국과 미국의 장점을 잘 섞었죠. 수평적인 의사소통과 빠른 실행력이 공존하는 곳, 그게 제가 꿈꾸던 회사였으니까요. 얼마 전에는 실리콘밸리의 유명한 벤처 캐피터로부터 투자 제안을 받았어요. 한국의 기술력과 미국의 금융을 결합한 당신들의 비전이 인상적입니다. 그들의 평가였죠. 이제는 단순히 한국 시장만 바라보지 않아요. 동남아시아, 중동, 더 나아가 유럽까지 우리의 시선은 전 세계를 향하고 있습니다. 한국이라는 플랫폼에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 꿈을 꾸고 있죠. 우리 가족은 얼마 전 판교로 이사했어요. 회사와 가까운 곳에 집을 구했죠. 아침마다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는 게 일상이 됐습니다. 뉴욕의 복잡한 지하철은 이제 먼 추억이에요. 주말이면 가족들과 근처 카페에 가거나 공원을 산책합니다. 가끔은 이웃들과 바비큐 파티도 하죠. 한국에서의 삶은 우리 가족에게 새로운 여유를 선물해 주었어요. 물론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습니다. 회사를 더 성장시켜야 하고 직원들의 미래도 책임져야 하죠. 하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이제는 확신이 있으니까요. 지난주에는 뉴욕에서 옛 동료들이 찾아왔어요. 그들의 반응이 인상적이었죠. 마이클, 당신이 선택한 길이 옳았던 것 같아요. 우리도 한국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됐어요. 한국은 이제 제게의 단순한 거주지가 아닙니다. 새로운 꿈을 꾸게 해준 곳이에요. 25년간의 월스트리트 경력보다 지난 1년이 제게는 더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가끔 사람들이 묻습니다. 후회하지 않나요? 전 이렇게 답해요.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덧붙이죠. 한국은 이제 시작입니다. 이곳에서 펼쳐질 새로운 이야기들이 기대됩니다.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설렘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또 어떤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을까? 어떤 흥미로운 일이 벌어질까? 이런 기대를 안고 출근길에 오르죠. 한국에서의 새로운 시작. 이건 단순한 변화가 아닌 우리 가족의 새로운 운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운명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갈지 무척 기대됩니다.